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가 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아는 게 목적이니까요. 보실까요?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었죠. 지금 저는 처음에는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텔레뱅킹을 고수하던 사람이에요. 폰뱅킹. 왜냐면 인터넷도 못 믿겠는 거예요. 해킹당하면 어떡해. 막 이러고 있잖아요. 무서워. 막 이러고. 그래서 이게 OPT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시죠? 매번 눌러야 돼. 내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어투로. 이게 어떤 돈인데. 근데 제가 올해부터 드디어 솔과 카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막 다 되는 거예요. 막 자동이체 등록도 옛날엔 다 그거 은행 가고 막 전화 걸어서 막 은행 전화 잘 안 받는 거 아시죠?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은 카뱅으로 우아하게 막 솔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이체 탁 설정하고 막 내가 다 해요. 이거는 우리의 뇌만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뭘 대신하나요? 온몸을 대신해요. 내가 은행 업무 보려면 발 써야 되죠. 입 써야 되죠. 손 써야 되죠. 온몸을 다 써야 돼요. 거기다 시간까지.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이에요. 은행 한번 갔다 오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딱 1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똑똑한 건 내가 아니라 얘 정말 요물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요. 이걸 쓰는 인류로 우리가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소비도 당연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의 예를 제가 사심을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애하는 멤버는 사실 원래 아미는 최애를 밝히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살짝 밝히자면 저는 사심을 담아 우리의 B를 최애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저의 최애 이유를. 근데 이 BTS야말로 진정한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아이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BTS와 관련된 책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BTS 관련해서 많이 팔린 책 중에 1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이에요. BTS랑 융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BTS의 이번 앨범 페르소나에서 이 책, 이제 이 앨범의 컨셉이 각 앨범마다 컨셉이 있어요. 이 앨범이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보고 영감을 받은 거다. 이 얘기 때문에 융의 영혼의 지도, 그럼 우리도 안 보는 책이야. 어려워서.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지금 BTS 관련 책 중에 1위고요. 판매 지수로 봐도 베스트셀러예요. 많이 팔렸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BTS 예술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책을 읽는다니까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 BTS 예술혁명에서 이 예술혁명의 이론을 누구한테서 가져오냐면요. 들레즈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철학자예요. 제가 대학 때 읽다 포기한 철학자의 철학으로 BTS 현상을 설명해요. 그 책들을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요. 뭔가 옛날이랑 다른데요. 왜 BTS가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소비냐? 소비의 대표적인 거로 말할 수 있냐? 일단 이들한테는요. 뭐가 없냐면 자본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연예인으로 성공하려면 뭐죠? 거대 기획사에 있어야 됐어요. 3대 기획사 아시죠? SM, YG, JYP. 그렇죠? 이 세 군데에 속해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 군데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어디에 많이 나와야 됐죠? 텔레비전에, 라디오에 많이 나와야 됐어요. 근데 BTS는 두 개가 없었어요. 방시혁이라고 하는, 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름이 쪽팔리죠? 여기에 소속이 돼 있었고, 처음에 방송 출연이 많이 안 됐어요. 굴욕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 올인했냐면 2013년부터 유튜브에 올인했어요. 이 기업은요. 우리나라는 보통 음반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방송에서 막 이렇게 막 컴백 방송 띄워주고 그 다음에 사재기로 음반 해가지고 음반 순위 쫙 올리고 밀고 끌어서 얘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밀고 끌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연락에 자기네 동영상을 올렸죠. 뮤직비디오만 올린 게 아니에요. 방탄TV라고 해서 우리끼리 그냥 사는 모습.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보여줘요, 얘네들은. 막 공연에서 네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열받았잖아. 그래서 막 울어요, 애들이. 막 울고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우린 여태까지 연예인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신비하니까. 아티스트란 신성해야 되니까. 아이돌은 우상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BTS의 성공 요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들의 춤과, 그죠? 이들의 노래를 듣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은 소비를 그냥 안 한다고 했죠. 마치 뭐처럼? 전도사처럼. 내가 소명을 받은 것처럼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유튜브에 제가 왜 빠졌냐면 저 원래 유튜브 싫어했어요. 저의 유튜브로의 이거를 이 BTS가 리액션 동영상을 보다가 자기들끼리 리액션 동영상을 막 만들어요. 왜냐면 BTS의 그거를 공연을 보고 막 놀래는 영상을 자기네끼리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와우, 판타스틱! 막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막 그런 걸 막 방송을 해요. 그리고 BTS의 가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얘네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밑에 번역, 가사를 다 띄우고요. 얘들이 막 방탄TV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 번역이 실시간으로 다 떠요, 이제는. BTS가 뭘 올리면 팬들이 누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여기 공식적 번역사 없어요. 자원봉사. 지금 뭐냐면 천만 아미가 BTS 동영상에 뜨자마자 어떻게 되죠? 다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서 기네스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세계의 거의 유일한 그룹이에요. 최단 시간 뮤비 1억 뷰 달성. 최단 시간 2억 뷰 달성. 2억 번을 플레이한 뮤비가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24시간 얼마 만에. 그래서 지금 실제 미국의 대학에서 어떠냐면 BTS의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BTS를 모르면 너희들은 마케팅할 자격이 없다. 이런 강의를 해요. 이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이 어디 가서 강연했죠? 무려 유엔에서. 유엔이란 우린 반기문밖에 모르는데 무려 유엔에 가서 강연을 하고요. 지금 전 세계 교과서에도 4군데인가 5군데 이 연설이 실렸어요. 심지어. 그리고 21세기 비틀즈라는 별칭을 받고 있죠. 근데 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현재 포노사피엔스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보여줘요. 물건은, 상품은 누가 찾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상품을 찾아서 어떻게든, 그죠? 발굴해서 그 상품을 어떻게 되죠? 막 광고해요. 야, 이거 모르면 너 10대 아니야. 너 되게 구린 거야. 그게 심지어 50대 아줌마인 저까지도 내가 구리지 않으려면 한번 봐볼까? 이러다가 저도 아미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실감하실 거예요. 요즘 연예인이 되려면 뭘 제일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쵸. 정확해요. 학폭. 옛날에는요, 솔직히 아티스트, 대마초 문제 아니었어요. 아티스트니까. 인정해줬잖아요, 우리가. 들국화가 한 번, 2번, 3번 해도. 이승철이 한 번, 2번 해도. 왜냐? 예술가는 그럴 수 있어. 괴팍한 존재니까. 그죠? 근데 지금 예술가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 예술가 중에 범죄자도 되게 많았어요. 이해했어요. 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니까. 나의 우상이니까. 그래서 더 좋아, 막. 심지어.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연예인들도 어떻죠? 학폭이면 버려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뭘 되게 중요히 여기냐면요. 윤리 소비를 되게 중요히 여겨요. 커피도 더 비싸지만 공정무역 커피 사 먹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소비할 때 소비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야. 그냥 싸고 니들이 좋다고 하는 걸 그대로 쓰겠어가 아니라 난 말이야. 내 취향이 있어. 내 신념이 있어. 내게 있는 사람이야. 나의 소비에 대해서 너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곤란해.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미들은요. 여기 BTS에 대한 영상이나 기사들 찾아보시면 다 어떤 얘기가 따라다니면 인성갑이라는 얘기가 막 따라다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공감하고 무엇을 지지하는지를 알아야 여기에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돌 너무 많고요. BTS보다 더 많은 훈련을 이겨낸 기업 그런 아이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구별되는 건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거대한 기술의 변화로부터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봤다면 이건 사실은 뭐냐면 다가오지 않은 현실이에요. 현실일 건 같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내 손에 만지지 않고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여드린 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현실이에요. 내가 좋아요를 눌렀고 내가 계속 유튜브를 재생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공장 하나 없이 장마당 하나 없이 좌판 하나 없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부가가치의 산업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비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학교 보내놓고 안심 안 되시잖아요. 저는 시험 문제 보면요. 한숨이 나와요. 특히 임용고사 문제를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임용고사가 정말 어렵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도 나이 들어서 임용고사를 본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것저것 하다가 야 그래도 교사가 제일 안정적이야. 임용고사를 보는데 저는 그 임용고사 시험지를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국사 나름 참고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럼 나름 저 좀 알아요. 내가 문제를 못 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교수님이 전공한 것의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그분의 연구실에 소속돼 있지 않았으면 모를 만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변별력 때문에.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교사가 되기도 어렵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만 교사가 돼도 앞으로는 비전도, 지금 우리가 교사하는 게 뭡니까? 연금 받으려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10년 채우면 연금 주니까. 근데 세상이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육 시스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재고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기술의, 모두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얘기하는 기술의 변화만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미국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3나라예요. 어디냐? 독일, 클라우스 슈밥 기억나시죠? 다보스 포럼 의장, 본인이 독일 사람이에요. 또 어디냐면은 일본. 또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쵸. 기술 제조업 강국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괜찮았어. 우리나라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본 뒤따라서 어디 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나 이제 기술 되는데 뭐 시장이 없네? 이제 시장에서 날 안 알아봐 주네? 그런데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들이 막 오기 시작했죠. 자율주행 기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게 충분히 있지 않아요. 그래도 우린 뭐가 있죠? TV라든가 다른 제조업을 만든 어떤 기술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 접목시켜서 새 제품을 만들면 새로운 스마트 TV, 그죠? 새로운 스마트 냉장고 이런 거 다 만들면, 우리 자동차 있으니까 거기다 자율주행 사와서 얹든, 그죠? 연구해서 얹으면 우리가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겠어? 바로 제조업의 역습과 반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미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만 빠지면 우리는 다 애들을 이과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 못하는 우리 아이, 너 이과 안 가면 뒤지거든? 어렸을 때 너 학습지 10장 풀던 거 이제 20장 풀어야 되거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만 살 보장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산업이 나와야 돼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10년 만에, 미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10년 주가 총액을 보면 에너지, 아까 뭐였어요? 제조업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정보통신 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는 10년 전 기업이 지금도 똑같아요.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즉 우리나라 지금 신산업은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딱 하나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이제 순위가 올라오고 있어요. 1조 넘었잖아요, 이제. 그죠? 네이버가. 우리나라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나라가 준비를 안 하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준비를 안 한다고 내가 그럴 순 없잖아요. 나라도 준비를 시키고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 개념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개념은 그러니까 이민하 교수님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IT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그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님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걸 보면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본편.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팔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걸 안 했는데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봤던 거 아시죠?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화물, 택시, 어쨌든 운송, 자율주행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직업이 사라질 거다. 또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교사. 교사 왜 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쵸. 지금도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시스템상 교사가 남아있고 애들은 집에 가서 인강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교사가 사라질 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90% 이상 앞으로 20년 후에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 동의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사실 미래는, 네? 네.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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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지금 다 들으셨죠? 다음부터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인성이라든가 사회성 이런 게 애들이 모여서 있는 공간 자체가 필요하고 그럴 때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너무 정확하신 주장이고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학습의 측면만 보더라도 사실 학습을 더 잘 시켜줄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이에요. 왜냐면 멀티미디어 자료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클리닉이라는 거 믿으세요? 수학 클리닉 가면 우리 아이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준대. 성적이 오르던가요? 되게 어려워요 그거. 근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실제 얘가 시험을 몇 개만 보면 어디서 실수하는지, 뭐 때문에 틀리는지, 어떤 부분에 기초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못 푸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교사보다 나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심화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 이 아이에게 지적 호기심을 이끌어서 학문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성취를 이루게 도와줄 수 있을까? 거기엔 아주 퀘스천이에요. 그럼 교사의 역할이 지금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은 다 컴퓨터가 맡겠지만 그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지식을 좋아할 수 있고 좀 더 깊은 세계로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교사의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라질 직업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면 딱 반으로 나눠서 칠판. 야, 왼쪽 오른쪽.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코딩 교육 시키시고요. 뭐지? 수학 열심히 시키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은행원. 그렇죠. 저는 이거는 진짜 사라질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 은행원이? 네. 그죠. 폰으로 다 하죠, 이제는. 그죠? 굳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은행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인터넷 은행들이, 그죠? 그래서 막 카뱅이라든가, 그죠? K뱅크라든가 이런 은행들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이 바뀔 겁니다. 은행원 그러면 옛날에 진짜 별이었어요. 제가 8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희 때 졸업하면서 무슨 고시 보는 애들 말고 최고 연봉자가 은행원이었어요. 다들 이제 이렇게 꾸덕꾸덕 그래 맞았어. 근데 그게 지금 어떤다고요? 지점장 달고 있는 친구들 다 쫄았어. 이제 니들 죽었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겁니다. 또 뭐가 사라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 종업원. 그렇죠? 지금 일단 일본에서는 응대를 페봇인가요? 페봇이라는 로봇이 하고 있어요. 편의점 가면 얘가 어서 오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뭐 인사도 하고요. 심지어 농담도 해요. 부담스럽게. 저 그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농담도 하고 이게 다 돼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로봇은 아니지만 여러분 뭐죠?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주문을 내가 해야 돼요. 벨 누르고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점점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서 얘들이 돈을 안 써요. 그죠? 적어도 내가 돈을 냈으면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한테 돈을 안 쓰고 얘네들은 비용을 절감하기만 하고. 그쵸. 이렇게 다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검표원, 고속도로, 그거 패스 징수원, 요금 징수원, 또 어떠냐면 주차장에서 요금 징수원, 이런 직업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또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뭐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그럼 지금 나온 게 의사, 약사, 그쵸? 동의하세요? 회계사, 동의하세요? 여러분 지금 회계사 시험을 1년에 몇 명씩 보는지 아세요? 10,000명씩 응시해요. 하나의 전문직에 10,000명씩 응시하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은 심지어 이렇게 다 나눠지잖아요. 얘는 딱 올리원이에요. 회계사! 얘들 다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안 돼요. 왜냐면 회계사라는 게 솔직히 지금도 자동화가 거의 다 돼 있어요. 솔직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믿는 건 그래도 아직 우리는 기술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0년대 마인드로 애들 키우고 있는 거예요. 다만 70년대는 기술이 최고야 그래서 용접을 배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이 최고야 그러면서 의사를 만들고 기술이 최고야 이러면서 회계사를 만들고 기술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로스쿨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회계사는 자동화가 거의 다 됐다 그랬죠? 여러분 의사는 어떨까요? 수술도 왓슨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발가락이 부러졌을 때 정말 슬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단받을 때 병원 한 군데만 가세요? 아니요. 우리 한 군데만 가서 진단받지 않습니다. 솔직히. 몇 군데 가죠?
3군데 정도는 기본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의사가 있는데 왜 병원에 3군데나 가요? 심지어 다른 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정형외과 1, 정형외과 2, 정형외과 3 이렇게 가요. 근데 첫 번째 정형외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정형외과는 뭐 합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 세 번째 딱 가면 뭐라 그럽니까? 아, 그건 아닌데 좀 다르게. 그럼 우리가 어때? 네 번째 정형외과를 가요. 그런 다음에 다수결의 힘을 빌어서 나름대로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겠구나라고 판단하죠. 굉장한 낭비예요. 그죠? 진단을, 우리가 첫 번째 의사한테 가는 이유는 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진단을 누가 잘할까요? 로봇이 잘할까요? 40년 경력의 의사보다 잘할까요? 과연? 어떨까요? 조금 과마다 다르겠지만 실제 위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로봇의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전 로봇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짜증나게 컨디션을 안 타요. 아 진짜 짜증나요 저는. 우리는 컨디션 타잖아요. 제가 다양한 수술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직 수술을 안 받았는데 제가 이거 라식 수술을 받았어요. 라식 수술을 받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데 이 나의 소중한 눈을 막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제 친구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라식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 집에 하루 자고 다음날 남편이랑 같이 출근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3번째 정도로 수술을 잡재요. 1, 2, 3. 왜냐면 처음엔 손이 안 풀리고 나중엔 지쳐서 힘들다는 거예요. 3번째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지금 어때요? 무섭죠? 어머 내가 아는 의사가 없으면 나는 뭐 손이 풀리기 전에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다 지쳐갖고 눈도 침침한데 내 눈은 소중한 눈을 맡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놀랍지만 현실이에요. 그쵸? 세상 못 살겠죠. 나 아플 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갔는데 막 누구는 수술해야 된다, 수술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럼 일단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의사가 각 진단했는데도 내가 결정해야 돼요. 수술할 건지 말 건지를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술을 안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는 진단은 우리가 어때요? 또 로봇, 인공지능에게 더 많은 데이터를 봤을 테니까. 그리고 최신 기술을 알 테니까.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과 갈 때도 어떤 거는 임상 40년한테 가고요. 어떤 거는 1년 차한테 가요. 과에 따라서. 신기술이 중요한지와 많은 임상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즉 옛날에는 자격증만 있으면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근데 지금은 그 자격증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게요. 이 화면 보셨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명견말리라고 TV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 여기 보시면 이거 빅데이터로 분석하신 거고요. 글자가 큰 거는 사라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글자가 작은 건 그나마 작지만 사라질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어떤 게 보이십니까? 아까 여러분 놀라우세요. 회계사, 그죠?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 의사, 변호사, 판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이미 변호사는 로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미국의 16개 법률에서 이미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변호사의 업무가요, 판례를 분석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소송은 변호사가, 판례 분석은 알파고가. 이런 식이에요, 로스가. 그러면서 많은 신입 변호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주목한 거는 뭐냐면요, 건설 노동자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집을 짓는 걸 봤는데 정말 종합예술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기술자가 필요해요, 여기. 미장공도 있어야 되고, 벽돌공도 있어야 되고, 그죠? 땅 이거 팔 때 뭐 기초공사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안에 뭐 마감하고, 뭐 창문 끼우고, 뭐 하고, 근데 하자는 어찌나 많은지 막 살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하나 집 한 채를 짓는데도 정말 수십 명의 다른 종류의 노동자가 와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의 안 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제빵사? 배우는 그래서 조그맣게 써있죠. 대체 될 거야. 근데 사실은 확률이 낮아. 그래서 이게 큰 글씨들은요, 얘가 94%. 요리사는 96%라 그래요. 스포츠 어딨죠? 심판? 스포츠 심판은 100%라고 봅니다, 저는. 어딨죠? 제가 여긴 작다고 했는데 저는 100%라고 봐요. 지금도 우리 다 어떻죠?
이제 비디오 분석하잖아요. 심지어 막 미리미리 초단위로 막 센서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승부가 다 뒤집혔지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믿겠습니까? 얘를 믿겠습니까? 얘를 믿겠죠. 결국 뭐냐면 인간이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기계가 나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기도 하는 거지만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인간보다 뭘 믿는 거죠? 기계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배우는 아닐 것 같죠. 저도 사실 배우. 근데 예술계통은 절대 인간의 창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될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 이 의견에 요즘 굉장히 큰 균열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로봇이 그린 그림, 로봇이 쓴 소설이요.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요. 이게 로봇이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림 화가 중에 있잖아요. 복제 화가는 100%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기술까지 나가냐면 얘가 세세하게 다 스크리닝 해가지고요. 다 특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 스타일로 별 해는 밤이 아니라 해바라기가 아니라 맨드라미를 그려. 그러면 고흐가 그린 것처럼 맨드라미를 그려내요. 걘 똑똑하니까 고흐가 되는 거예요. 고흐 빙의, 완벽, 터치까지. 그죠? 그럼 이런 화가들은 이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살아남겠죠. 근데 거기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좋아할 것인가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흐 스타일의 맨드라미가 아니라 나팔꽃 그림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죠? 그러나 또 새로운 그림을 좋아하게 된다면 이것에 따라 누가 살아남고 누가 없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어차피 로봇은 소비를 하지 않아요. 소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또는 로봇도 어떤 일에 투여되는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직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고학자예요. 일단 돈을 쓸 이유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이 돈이 안 되는 일에 왜 그 수많은 돈을 쏟아붓습니까? 근데 그 고고학자는 어차피 옛날이든 지금이든 몇 사람 안 해요. 그걸 할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안 사라진대. 우리가 다 고고학자 될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여전히 인간의 욕망 속에 있고 그죠? 이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는 정말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는요. 일단 저는 이 세계가 오기 전에 이미 왜냐하면 실제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 아시죠? 거기 가보면 선생들은 다 백인이고 학생들은 다 아시안이에요. 음악의 나라 그러면 어디죠? 유럽이죠.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음악을 듣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스트리아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주말만 되면 다 음악회가 열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들어요. 근데 지금 그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들어서 클래식 음악은 뭔가 그 내부적인 변화, 이 새로운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맞는 변화가 없다면 다른 어떤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라 저는 다르게 시장성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제가 너무 큰 얘기를 했나요? 아무튼 저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죠? 한국의 팬텀싱어 같은 프로그램 보면요. 저는 그런 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가 그래서 이탈리아 노래의 아름다움을 알았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음악 감상실을 정말 스피커를 빵빵하게 해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됐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게 좋은 거니까 너네들 써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야 돼요. 아름답구나. 정말 좋구나. 그래서 내가 저절로 뭐가 돼야 되겠다? 전도사가. 저 JTBC 맨날 들어가서 팬텀싱어 시즌3 언제 하나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해줘 나 화낼 거야 막 이러면서 그죠? 이런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욕망을 자극하는 법을 찾으셔야죠. 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이 데이터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옥스퍼드 대학의 이름이 오스본이라고 하는 앞에 퍼스트 네임 까먹었어요 제가. 오스본 교수가 미래 고용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 20년 내 현대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냥 본인이 연구한 것만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함께 연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직업은 이분이에요. 누구죠? 버스 안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추억에. 우리 여기서 나이 확인하면서 저는 세대를 공감해요. 너무 좋아요. 나 이런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분들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뭐죠? 다 탔으면 오라! 이거. 난 행복한데 여러분들 엉뚱하게 계시는군요. 이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엔 너무 흔한 풍경이었는데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을 몰아놓고 어떻게 하는 거죠? 몸으로 밀어가지고 다 버스 안으로 태우는 거예요. 막 짐짝처럼 다. 사라졌어요. 이분은 왜 사라졌을까요? 네? 자동문. 그쵸. 이 문을 이 본인들의 배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 힘으로 문을 닫았는데 자동문이 생기면서 이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네? 뭐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죠. 임금? 근데 임금이 올라도 필요하면 못 없어요. 자동문과 함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띠! 지금 띠지만 옛날에는 땡그랑 이런 거였어요. 토큰 회수권 기억나세요? 10개짜리를 13개로 만드는 역사를 저희가 썼었어요.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걸 아껴서 사발면을 사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이 토큰 회수권을 기사가 직접 받고 버튼 하나를 더 누르는 수고만으로 그 많던 안내양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것들을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그죠? 심지어 지금은 아저씨가 돈 거슬러주면 화내죠. 왜 카드 따위 없냐며. 카드에 잔액 부족하다 그러면 승질 내시죠. 이해해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건축 노동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영상 하나를 찾아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난 우리나라에 왔으면 좋겠어요, 저게. 그렇지 않아요? 집 한 채에 8억씩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그죠? 그것도 8억짜리 집이요. 24평 아파트 기준이에요. 정말 이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헬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저게 이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비용이. 최초의 3D 프린터 집은 러시아에서 지어졌고요. 한 15평에 그것도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대요. 획기적으로 집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집의 모양이 지금 우린 네모나잖아요. 이건 원형, 별 모양 다 가능해요. 나의 개성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우린 지금 원형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돈 무지하게 들걸요? 벽돌 쌓고 뭐 하는데도 나의 미적 감각은 곧 뭐를 돈을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나의 미적 감각을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미적 감각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싼 가격에 저런 집들을 지을 수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평생을 장인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의 일자리가 또 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면 어떤 직업이 안전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직업이 안전할까요? 네? 프로그래머. 지금 프로그래머가 돈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적게 받고 있을까요? 저임금, 장시간, 그죠? 거기다가 악덕 갑질에 시달리고 퇴근을 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처지의 노동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머도요, 단순 프로그래머, 그냥 오더를 받아서 내가 시간 안에 납기를 채워내는 이 노동자로는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상상할 때 사실은 우리의 여태까지 직업을 상상할 때 1위는 뭐냐면은 연봉이었어요. 그죠? 2위가 뭐였습니까? 고용 안정성이에요. 나머지는 블라블라블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근데 요즘은 달라요. 세 번째가 뭡니까? 워라밸이에요. 심지어 요새는 이 워라밸이 1위가 되기도 하고 2위가 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게요. 여러분 회사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많이 들으셨죠, 요새.
회사 들어가려면 애들 기본 3년 공부해야 돼요. 3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1, 2년 인턴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강남 아주머니들 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아주머니들 제가 몇 분 봤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키만큼 돈을 쌓아서 너를 키웠는데 그 애가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새벽 별 보고 나와서 새벽 1시에 퇴근하면서 돈을 100만 원을 받아오더래요. 자기가 막 그 분노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저한테 막 있잖아요. 막 거의 괴물처럼.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인턴을 하고 정직원이 되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해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정직원이 됐는데 얘가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옛날엔 3년 이내 퇴사자를 구분했어요. 조기 퇴사라고 해서. 요새는 3년 이내 조기 퇴사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많이 다닌 거예요. 아시죠? 첫 직장에서 1년 미만 내 퇴사. 3개월 정도 다니고 난 다 했어. 이러고 퇴사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애들이 회사에서 나와요. 우리에게 회사가 어떤 의미인지 계속 다녀야 그게 내가 노력한 게 의미가 있는데 왜 나올까요? 그 친구들이 배가 불러서? 아니에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만만치 않다는 게 일이 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게 아니라 너무 일이 허접한 것만 줘서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이딴 일을 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이렇게 퇴사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회사 일이 재밌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견디면 또 나에게 직접 일이 주어지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의 의미가. 그죠? 나 이렇게 의미를 쌓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회사에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게 있어요. 이건 부모님들이 교육 과정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두 번째 회사에 갔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이라고 버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일도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때요? 버려야만 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너무 어렵게 오늘도 저희가 기사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어렵게 공부해서 영양사가 됐는데 젊은 친구가 직업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너무 어려운 공부 끝에 간호사가 됐는데 태움이다 뭐다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 친구들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일을 하면 책임을 져야지. 도망가면 안 되지. 네가 그 자리에서 뭔가 끝까지 해내야지.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직원 점점 줄여서 뽑죠. 일은 점점 줄까요? 안 줄어요. 우리가 IMF 이후에 고용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월급 많이 안 늘었어요. 겨우 임금 인상률을 따라갈 정도 혹은 조금 못 미칠 정도. 실질 임금은 거의 늘지 않았어요. 일은 엄청나게 늘었고 수는 엄청나게 줄어서 노동 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서 무엇하다. 죽느니 어때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럴 땐. 죽는 게 나아요? 나오는 게 나아요? 나오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거기서 죽어야 되겠어요. 엄마 나는 엄마 말대로 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워라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무엇이 사라지고 생길까, 안전할까 이런 물음 자체가 좀 시각을 달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한 직업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거죠. 방사선과 의사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방사선과가 주로 진단을 하죠. 그죠? 엑스레이 판독하고. 외과 의사 어떨까요?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로봇은 또요. 제가 아까 컨디션 안 탄다고 말씀드렸죠? 뿐 아니라 손도 안 털어요. 얘네들이 이런 또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야는 앞으로 의사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의사가 위험하냐? 저는 정신과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심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뇌과학도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의 정신과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훨씬 더 정신과에 많이 갈 것 같아요. 전.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요. 의사들이 양극화가 됐어요. 어떤 의사가 살았는지 아세요? 과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과 뭐 이렇게 과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안과 의사가 있다. 그럼 어떤 의사는 흥하고 어떤 의사는 망한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형외과 있어도 망하는 성형외과가 있고, 그죠? 잘 나가는 성형외과 있잖아요. 그럼 잘 나가는 성형외과는 어떤 데들이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뭘 가져야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신기술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좀 빠릿빠릿해야 돼요. 그죠? 정보나
나이나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어야 되죠. 또 어떤 의사가 성형외과 성공할까요? 여러분, 어머, 성형외과 안 가보셨구나. 다들 피부하신 얼굴이시군요. 저처럼 자연적으로, 그죠? 뭐냐면, 목이 좋아야 돼요, 성형외과는. 100%. 임대료가 높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편한. 왜냐면 성형외과는요, 어떻죠? 많은 곳에서 모여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형외과 잘하는 데를 대치동이래, 저기. 논현동에 가지. 동네 성형외과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코를 높일 때. 내가 코를 높이는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죠?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자격증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을 수술했고 뭔가 이런 어떤 뭐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대규모 자본이 투자돼야 돼요. 기계도 마찬가지고 목도 마찬가지고 대규모 자본이 있거나 아니면 천부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터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옛날 의사들은요 진짜 불친절했어요. 아시죠? 가면 말도 안 해. 눈도 안 마주쳐. 차트에 받고 있다가 한번 보고 나 이렇게 하면 우리 나가. 네 선생님. 인사를 받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다시 안 가요 그 병원에. 그쵸? 이거 뭐냐면 똑같은 직업이에요. 예전에는 자격증 있으면 그냥 먹고 살아. 너 예를 들어서 30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돼. 지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와 눈을 못 마주치는 의사는 그 병원은 곧 문 닫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뭐냐면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개인적 역량, 자기 과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 개인적 역량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환자와 이야기를 잘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 상담의 역량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술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 빨리 로봇과 협업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경쟁력이 생겨요. 개인의 경쟁력은 기술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 아이의 기술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대더라, 저기가 좋대더라. 교육은 떴다방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골방에서 노는 걸 좋아해, 자기 혼자. 그 애를 야 사회성이 중요하대, 너 나가서 궁뎅이 치면서 디베이트 학원 보내고 이런 것만으로 그 아이가 성격이 바뀌잖아요. 그런 아이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아이도 토론 시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서 1등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모든 직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 교육자의 태도로 살아야 되고요. 이런 평생 평생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세상이 오고 있어요. 최막내 할머니인가요? 맞죠? 박막내 할머니죠? 아, 박막내 할머니.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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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상상도 못했던 거를, 그렇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심지어 왜냐면 유튜브의 CEO가 그분을 만나러 왔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지금은 그냥 내가 지금 이 시기에 꼭 뭘 해가지고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CJ를 들어가고 삼성을 들어가고가 중요한 세상이 아닌 거죠. 그랬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 초페인으로 살면 어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고민 항상 있어요. 기계 때문에 지금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 들어보셨죠? 1810년대 영국에서 이제 면 직물을 기계로 짜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이걸 짜내는 노동자들이 장인이었어요. 높은 비용을 받고. 근데 이 사람들이 졸지에 뭐가 된 거죠? 실업자가 됐어요. 왜냐면 공장에서 이 기계를 돌릴 때는 숙련공이 필요하지 않아요. 비숙련 8살짜리 어린아이를 됐다가 그 앞에서 이거 한번 찔러주고 이거 한번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기계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러드라고 하는 상징적 존재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부셔버리고 공장을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노동자들 탄압하는 공장주를 살해했던 운동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진압되고 방적기로 다 대체가 되었죠. 이거는 들어보셨어요? 붉은 깃발법. 무슨 좌파 이런 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최초의 도로교통법이에요.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냐면요. 영국에서 자동차가 처음 발명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부자들은 막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신기하면. 와! 신상이다!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당시에 런던의 가장 큰 노동자 집단이 뭐였냐면 마부. 그 다음에 이거 운전사. 그 다음에 이 말먹이꾼. 말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집단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도시는 교통이 발달돼야 되잖아요. 이게 뭐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압력을 가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때, 이게 1860년대로 알고 있는데요. 1862년인가요? 붉은 깃발법을 제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앞에 이게 기수예요. 기수가 이 자동차가 달리면 55m 앞에서 들고 뛰어가야 돼요. 자동차가 간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속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 뜀뛰기를 능가하지 못하겠죠. 시내에서 시속 3.6km?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전등을 매달고 달렸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았죠. 근데 그 30년 동안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 브랜드 그러면 자동차 기억나세요? 없죠. 롤스로이스가 영국 건가요? 미국 건가요? 모르겠네요. 영국 건가요? 롤스로이스가? 아, 그렇군요. 딴 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많이 생각나죠? 독일은 더 많이. 자동차의 시조세인 벤츠부터 시작해서 그 딱정벌레, 폭스바겐, 그죠? 그다음 BMW, 그죠? 이런 회사들이 뭐냐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교통법은요, 30년 만에 1890년대에 폐지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자료화면에서 제가 아주 어렵게 구한 건데요. 이게 이제 1960년대, 62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거는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막상 연도를 찾아보면 가끔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뉴욕에서 114일 동안 신문이 안 만들어졌어요. 이건 미국 역사에서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문사가, 뉴욕에 있는 신문사 7개가 다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저희 어렸을 때도 윤전기 아시죠? 막 마감 기사 넣으면은 막 이게 막 나와가지고 몇 시까지는 꼭 해야 돼. 왜 그래야 되냐면 신문을 찍으려면 어떻게 돼요? 식자를 해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죠? 글자를 다 맞춰가지고 신문을. 옛날 신문 보면 삐뚤삐뚤했어요. 어떤 부분은. 글자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아놓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문에 디지털 파일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돼요. 디지털 파일로다가 신문을 인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판공, 식자공들이 다 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노조가 굉장히 이렇게 쪼그라드는 시대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래도 뭐예요? 되게 첨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공장들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힘센 노조가 미국 인쇄노조였어요. 여기서 대대적으로 파업을 결의해서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신문은 디지털 파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했던 영국의 블랙캡 택시들이 공항까지 좀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버! 문제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이 노동자의 목소리는 대세니까 닥쳐라고 말할 수 없는. 대세니까 닥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남의 얘기면 닥쳐. 내 얘기는 못 닥쳐. 그죠? 그리고 이 남의 얘기가 어느새 내 얘기가 됐어. 40% 난 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심지어 우리 아이는 지금 있는 직업의 60%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직업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닥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어떤 직업이 생길까는요. 제가 3분 안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는 무슨 사 이런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지금도 장롱면허 많으시죠? 그렇게 딴 거. 뭐라도 해볼까? 뭐 애견 미용사, 무슨 사, 무슨 사. 그 필요가 있던가요?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때는 마음이 급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커다란 전망을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급할 땐 남의 마음도 급하고요. 그 급한 거를 또 이용하는 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 직업보다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미래사회 직업 7대 트렌드. 초연결 초지능 이해하시죠? 이런 사회가 오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과 관련된 전문 직업들은 분명히 출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출산 고령화. 여기서 보면요. 이 얘기들은 다 어떤 얘기냐면 놀랍게도 선진국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면 구매력은 누구한테 있나요? 선진국에게 있죠. 그리고 공장이 다시 선진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지금. 리쇼어링 현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구매력들이 더 선진국에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산업
것들은요, 점점 고도화되고, 그죠?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와 함께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벌어진 격차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화, 그죠?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그죠? 그다음에 소비의 고도화. 옛날에 우리가 손톱을, 그죠? 남한테 맡긴다는 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기 파츠를 붙이고 왔잖아요, 제가. 지금은, 그죠? 집에서 옛날엔 다 발랐어요, 우리 엄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이걸 어때요? 외주화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상상 이상의 놀라운 돈을 지불합니다. 얼마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일상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좀 쓸 시간을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생긴 직업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역시 옛날에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 크리에이터.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뭔가 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컨텐츠가 볼 때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돼지처럼 먹어요. 아니 그냥 인간이 저게 될까 하면서 위대해.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 말른 애가 막 혼자서 막 라면 7개씩 끓여 먹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서 저게 이건 인간 학대인데 저게 어떻게 컨텐츠가 될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있어요. AMR이라고 하나요? SMR인가요, 그게? 제가 이런 데 약해. ASMR. 소리. 뭐죠? 파프리카 씹어먹는 소리. 와, 사사사사사. 무슨 포도 씹어먹는 소리. 갈그락, 갈그락, 갈그락. 이런 소리만으로 그 소리를 내는 아이가, 그죠? 영상이 따라붙으니까, 이 광고가 따라붙으니까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해서 요즘 엄마 아빠들 취미가 집에 비디오를 사가지고 얘한테 뭐라도 해보라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게 순간에 지는 유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매체가 바뀌었다고. 옛날에 TV와 라디오의 자리에 지금 뭐가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튜브가 있고요. 우리가 TV 시청보다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구글을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요, 얘네들이 보는 것만 막 주입된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찾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남편은요, 정말 신기한 걸 봐요. 무슨 이렇게 큰 나무를 가지고 거기서 조각품 만들고 녹슨 도끼를 베껴갖고 쇠 도끼를 만들고 그거 맨날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끊임없이 봐요. 진짜 취향 독특하다. 근데 남자들이 그런 거 보는 사람 되게 많아. 나도 모르던 나의 욕망을 그 안에서 찾아내요. 심지어. 그게 나의 취미가 될지도 모르고, 그죠? 앞으로 뭐가 될지는 나도 모르는 거죠. 그런 세상이 왔고요. 실제 미국에서 가장 어린이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서 5위를 꼽았어요. 옛날 같으면 누구죠? 오바마 대통령 이런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농구 스타 뭐 누구 1위부터 5위까지가 크리에이터래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요. 크리에이터가 뭔가요? 랜선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죠? 대도서관은 게임, 윰댕은 토크, 쌤님은 뷰티, 벤츠는 위대한 대식가예요. 그죠? 이게 TV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순위 10개 안에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저 처음 알았어요, 얼굴. 오! 오! 소름! 누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페이커라는 분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에서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플레이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우린 모르지만 롤랜드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따온 건데요. 축구의 월드컵이 있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롤드컵이 있어요. 이 딱 시간에 순간 시청자가 9,400만 명이에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시청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명이에요. 근데 9,400만 명이 이걸 붙여서 앉아서 우리는 개회식 보다가 화장실도 가죠. 이분들은 화장실도 안 가요. 왜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이게 어떤 건데? 막 공감하시면 지금 막 고개가 아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96년생이에요. 연봉이 아마도 30억? 그것도 계약금만. 상금 빼고.
프로게이머로 키우시란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게임 어떻게 보면 다 옛날엔 페인이에요. 보면 날라리, 그죠? 괴짜, 게임 페인. 얘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 얘는 정말 초페인. 왜냐면 고등학교 중퇴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랑 아빠가 밀어줬대요. 그래, 넌 이 길로 가라. 그리고 되게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이 친구는 흑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페이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옛날에 연예인이거나 뉴스 앵커, 옛날에 프로 바둑기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예전에 좋았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도 안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포노사피엔스인가 아닌가. 애들 보고 폰을 버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폰이 없으면 일단 멘탈이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편의점을 찾아 헤매죠. 배터리가 딸랑거리면 어머, 나 오늘 망했나 봐. 이걸 어떻게든 채워야 돼. 아니면 차를 찾아갖고 빨리 끼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고 이 세상에서는 또 이런 친구들이 어떠냐면 이 친구들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는 친구들이에요. 첫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요.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뭐죠?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화장하니까 나 이쁘지. 이거 아니에요. 이쁜 애들은 그냥 연예인 보면 돼요. 어떻게 화장을 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단점을 보완하실 수 있어? 라고 제안해 주는 사람이에요. 게임을 보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실력을 늘리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지금의 매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것에 맞춰서 자기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 굉장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대학을 가는 게 필요할까를 할 건데요. 대학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시장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시장이 바뀌면 이 시장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실제 세계 대학들이 어떤 친구들을 뽑고 있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구글이나 실제 지금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뽑고 있고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준이죠. 그리고 그런 시대에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가. 그죠? 그리고 대학을 정말 갈 필요가 있는가. 대학을 간다면 대학에서 뭘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말씀이고요.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수업 끝